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남자 조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들을 잃는 아픔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3살 때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고 6살 때는 어머니마저 떠나셨거든요. 사실 아버지를 떠올리면 기억나는 것은 없지만 사진 속의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아버지는 퇴근 때 늘 저를 위해 슈퍼에 들려 과자 한 봉지씩 사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선 새로 나온 카세트 테이프를 사다 주시곤 하던 로맨티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저는 너무 어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길을 건너시다 뺑소니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의 가슴에 한이 맺혔다는 것밖에요. 드문드문 어머니께서 저를 품에 안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시던 장면만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며 더 강해지려 노력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 혼자 계신 친정에 저를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 식사 준비를 하고 서둘러 저를 유치원을 보내고 일을 가셨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어머니의 모습은 서둘러 돌아가시는 뒷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어머니도 결국 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계곡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른들은 어머니가 물놀이 중에 익사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만으로는 어머니가 왜 떠나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도 자세히 이야기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 댁에서 기력 없는 외할아버지 옆에서 밥도 거의 굶다시피 했고 누구 하나 저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모가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모는 어머니의 동생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었습니다. 그동안 외지에서 따로 직장을 다니며 살았었기 때문에 잘 만날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유일한 동생이고 저의 이모였죠. 이모는 왜인지 저를 책임진다고 했었다네요. 그땐 어려서 고마운지 모르고 이모에게 때를 많이 썼었어요. 이모는 제가 울며 잠이 들면 차가운 손으로 제 등을 쓰다듬으며 안아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아본 적 없는 이모임에도 제가 참 안쓰러웠겠죠. 이모와 처음 살게 된 집은 작은 방 2칸짜리의 낡은 집이었습니다. 한 칸은 할아버지가, 또 다른 방 한 칸은 저와 이모가 쓰게 되었어요. 방 한쪽에는 오래된 창판이 벗겨져 있었고 부엌은 싱크대 하나만 겨우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바람을 막기에는 너무 허술해 겨울이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보일 정도로 추웠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그런 환경에서도 제게 항상 친절하셨어요.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누군가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안심이 되었나 봐요. 이모를 붙잡고 그렇게 조잘대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모와 함께 누우며 낯선 집의 냄새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긴 입원을 하셔야 했습니다.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할아버지는 각종 의료기기를 달고 계셨습니다. 매일 약을 투여 받으시는지 이모와 함께 병문안을 갈 때마다 졸고 계셨습니다. 병원비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모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병원에 들러 할아버지 곁을 지키셨습니다. 아버지, 민수랑 저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하지만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할아버지는 요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길에 이모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버지, 민수랑 자주 올게요. 여긴 시설도 좋고 아버지도 더 편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를 두고 돌아서는 이모의 두 눈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어린 나이에 서글펐죠. 어쩐지 제가 무슨 일이든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요양원을 나오는 길에 이모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모, 내가 빨리 자라서 돈을 벌면 할아버지도 더 좋아지시겠죠? 이모는 그 말에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할아버지 생각에 다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겨울은 저희 집에서 가장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집은 난방이 잘 되지 않았고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밤이면 추위를 피해 담요에 몸을 웅크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리던 저녁, 이모가 퇴근길에 지친 얼굴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위해 사온 따뜻한 고구마 한 봉지를 제게 쥐어주셨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따뜻한 군고구마였습니다. 우리는 추운 바닥에 앉아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그때의 별미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모는 제게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어, 먹고 싶어 하는 걸 참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이모에게 돈 많이 벌면 제일 먼저 고구마를 한가득 싸서 집에 가져오겠다고 했죠. 그땐 군고구마가 제일 맛있는 음식인 줄 알았으니까요. 이모는 고구마를 한 입 드시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민수 정말 든든하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이모는 이미 고생이 다 잊혀지는 것 같아. 제가 어린 나이임에도 이모는 밤에 저를 혼자 두고 나갔습니다. 하루는 너무 무서워 이모가 가지 않았으면 싶었어요. 식당에서 이모가 늦게까지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집에서 혼자 숙제를 하다가도 시계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모가 올 때가 지나도 오지 않으면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조금의 소리라도 들리면 뛰어나갔죠. 그러면 이모는 피곤해 지친 얼굴로 퇴근을 하여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모의 굽은 어깨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모 회사에 가서 이모 일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모는 제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죠. 그게 이모를 돕는 거라면서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날 이후로 이모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양원으로 옮겨지신 뒤 이모와 저는 틈나는 대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볼 때마다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마 어머니인 큰딸이 생각나서일까요? 아니면 엄마 없이 자라고 있는 제가 안쓰러워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고 있는 둘째 딸 때문일까요? 어쨌든 할아버지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세 가지의 슬픔을 간직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요양원에서 할아버지의 방은 그래도 창문이 넓고 볕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이모가 많이 신경 쓴 눈치였어요. 아버지, 여기 밥은 괜찮으세요?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꼭 말씀하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괜찮다.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만으로도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데. 아휴, 나까지 부족하단 말은 못하겠다. 이모는 그런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눈에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서 이모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계시다 저를 불러 할아버지가 더 아프셔서 병원을 옮기셔야 한다고 했죠. 이모가 다녀와야 한다고요.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제가 가게 되면 할아버지가 더 걱정하실 거라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모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방을 챙겨나가는 이모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이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모,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서 계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많이 힘드셨나 봐. 조금 전에 가셨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이상 제게 손을 내밀지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못할 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도 제 얘기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제 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 이모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모는 부엌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할아버지의 작은 유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과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이모는 아버지를 끝까지 잘 돌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했어요.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더 많이 웃게 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죄책감으로 이모는 힘들었던 것이었죠. 저는 그제야 이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모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조용히 치렀습니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지만 이모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한 치의 소람도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민수와 저는 잘 살아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모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할아버지의 영정 앞을 떠나지 못하셨어요. 저도 영정 속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이모와 잘 살아갈 것이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사람이 될 거라고요. 장례식이 끝난 후 이모는 다시 마음을 단단히 먹은 듯 보였습니다. 특히 저를 잘 키우고 싶으셨는지 부모님 못지않은 열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리지만 공부에 소질이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글짓기나 수학경시 대회에서 상을 가져오면 이모는 저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학원을 백방으로 알아보시고 저를 다니게 했습니다. 그곳이 비싼 학원비로 유명한 곳이어도 말이죠. 공부뿐만 아니라 식단도 신경 써주시며 고기 반찬은 꼭 챙겨주셨고 운동 역시 저를 데리고 축구도 시키고 걷기 대회도 함께 나가며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은 반에서 제가 눈에 띄는 걸 보곤 어머니가 누구신지,
어떤 교육을 하시고 계신지 궁금해 하셨나 봐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 집안 사정을 다른 학부모들에게 말하기 곤란에 넘겼다고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모든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이모에게 감사했습니다. 여전히 집은 허름하고 이모는 밤낮으로 일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이 허전하고 가족의 정에 목말라 하고 있었어요. 외롭기도 했었고요. 어느 날 집안 구석에서 먼지가 쌓인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테이프에는 언니의 노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의 노래인 걸 보니 혹시 어머니와 관련된 물건이 아닐까 싶어 반가웠죠. 카세트를 찾아 넣을 때까지 심장이 뛰었습니다. 녹음기를 틀자 맑은 목소리로 흘러나오는 어머니의 노랫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이 테이프를 이모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모는 테이프를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네 엄마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야. 네가 태어난 후로 자주 부르셨어. 이모와 저는 테이프 속 노래를 들으며 어머니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휘파람으로 그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하자 이모는 저를 따라 허밍을 불렀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차츰 음정과 박자가 맞아갔습니다. 그리고선 이모가 먼저 케이블 TV 가족자랑 대회에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망설이다 어머니를 떠올리고 우리의 이벤트가 될 거라며 받아들였습니다. 대회 날이 다가오자 우리는 바쁜 와중에도 밤마다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작은 케이블 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의 사연을 읽고 출연을 해주었으면 한다고요. 방송 날이 되자 너무 떨렸어요. 이모와 저는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의 사연과 함께 음악이 울리자 방청객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팀은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이날의 기억은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이모도 이날 이후로 저와 더 친해졌고요.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날은 우연히 신발장에서 이모의 낡은 신발을 보았습니다. 양쪽 바닥이 닳고 겉면은 빛이 바랜 이모가 항상 신고 다니던 검정색 단화였습니다. 하지만 제 신발도 상태가 좋지 않았죠. 운동화 밑창은 너덜너덜하고 발가락 쪽은 꿰맨 자국이 여러 번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이모도 마침 회사에서 돌아오셨어요. 이모가 오늘 하루도 별일 없었냐고 물었고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 낡은 운동화를 신는 것이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이모는 저녁을 준비하다가 명절 보너스를 받으셨다며 제게 필요한 걸 물어보셨습니다. 이모, 제가 필요한 건 없어요. 이모 필요한 거 사세요. 저는 속마음을 숨긴 채 말했습니다. 그리고선 후회했어요. 제가 갖고 싶은 걸 솔직히 말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모는 알고 계신 듯 다음날 제 운동화를 사오셨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 생활비를 보태야 하는데 저의 예민한 마음이 다칠까 이모가 무리한 건 아닌지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새하얀 운동화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운동화를 침대 옆에 두고 누웠습니다. 성장기 나이인 저는 먹는 거에서도 한창일 때라 이모는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부엌에서 바쁜 손길로 도시락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떠보면 부엌 불빛 아래 이모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일어나기 전 아침을 차려놓으시고 도시락까지 싸놓으셨던 거죠.
혹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라도 깰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이셨어요. 이모가 싸주신 도시락은 매일 소박했습니다. 고슬고슬한 밥에 간장에 볶은 멸치, 김 한 장, 그리고 가끔 달걀 프라이가 얹혀있는 날이면 그야말로 잔칫날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치킨이나 피자를 넣은 도시락을 꺼낼 때도 저는 이모의 도시락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급식 대신 도시락을 싸온 친구가 제 도시락을 보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희 도시락 진짜 맛있어 보여. 이거 엄마가 싸주신 거야? 저는 잠시 멈칫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모가 매일 새벽에 싸주셔.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진짜 정성스럽다. 난 급식 먹는 게 더 편해서 도시락 안 싸달라 그랬거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모의 정성이 가득 담긴 도시락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자질구레한 집안일은 제가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이모가 오기 전 도시락을 씻어놓고 제 교복 셔츠는 알아서 다림질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모는 그것마저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재빠르게 몰래 해놓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모한테 한 소리를 꼭 들었죠. 그렇게 저는 중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저는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꽃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금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와서 축하해줄 가족이라곤 이모밖에 없는데 이모는 일이 바빠 오지를 못하셨어요. 마음이 축 처져서 얼른 졸업식을 끝내고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저를 부르면서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진이고 뭐고 찍기 싫고 집에 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도 기념이니 친구와의 사진은 한 장 찍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부모님은 당연하고 동생과 할머니까지 총출동했더라고요. 제게는 왜 부모님이 오시지 않았는지 물어보시지 않고 많은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꽃다발이 없는 걸 보자 교문을 나서는 길에 친구 어머님이 사서 건네주시더라고요. 축하한다는 말씀과 함께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친구 부모님들이 함께 중국집에 가 짜장면 먹자고 제안하셨지만 오늘은 이모도 일찍 오신다고 해서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오니 마침 이모도 곧 들어오시더군요. 저보고 미안하시다며 서둘러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동네 중국집에 가니 저희 학교 친구들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사실 이모는 빠듯한 살림에 사치라는 걸 모르는 분이라 제게 꽃다발을 주시진 않았지만 직접 쓴 손편지랑 현금을 용돈으로 주시더라고요. 투박한 글씨로 그저 잘 자라줘서 고맙고 벌써 중학교 졸업이라니 대견하다며 짧은 글을 쓰셨지만 저는 감동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느 날은 이모가 퇴근 후에 커다란 붕대를 손에 감고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이모 손을 붙잡고 물었죠. 이모, 손은 왜 그래요? 아, 공장에서 조금 다쳤어.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이모의 손은 낫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반찬을 준비할 때마다 통증이 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모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지만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더구나 공장에서는 약값만 지불하고 산재보험을 들어놓은 상태가 아닌 영세업체라 자꾸 이모를 설득하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모,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비로라도 이모를 병원에 모셔가려고 했지만 사실 보험도 들어놓은 상태가 아니라 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금방 나 이까짓 거. 그 돈으로 너 책값이랑 문제집 사는 게 낫지. 그 말에 분통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픈데도 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고 계시는지. 저는 공장에 찾아갔습니다. 공장 사장님은 뻔뻔하게 모두 이모의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렇게 아픈 사람이 바득바득 일을 하러 온다며 자기네들도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는 겁니다. 화가 난 전 경찰에 당장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사장님은 꼬리를 내리더군요. 병원비 합의를 하고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자 저는 더욱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집에 오자 이모가 아픈 손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게 보였어요. 제가 말리며 오늘 공장에 찾아갔고 병원비를 받게 되었다고 하자 이모는 놀라셨어요. 언제 이렇게 커서 어른스러워졌냐고. 이모가 아프고 저도 아직은 학생이라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가끔은 동네 사람들의 작은 도움도 있었습니다. 저희 사정을 알고 자주 음식을 포장해 가서 이모랑 종종 나눠 먹었던 국밥집이었는데 이모가 붕대를 한 모습에 안 돼 보이셨는지 반찬을 잔뜩 주시더라고요. 일주일은 반찬 걱정 없이 먹겠다 싶었어요. 또 슈퍼 사장님도 지나가는 저를 불러세워 유통기한 임박한 우유를 주시더라고요. 한창 클 나이라며 잘 먹어야 한다면서요.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자니 저는 언젠간 누군가를 돕는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이모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법시험에 도전하겠다는 말을 꺼내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성적도 좋았지만 긴 시험에 매달리려면 지원이 필요한데 이모께 그때도 손을 벌리기엔 양심이 없어 보였죠. 꿈은 속으로 생각하고 가장 취업이 잘 되는 이공계로 첫 상담 때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상담이 있기 전 저녁 시간에 이모는 제가 고민이 많아 보이는지 붙잡고 묻더군요. 민수야, 요즘 학교 생활은 괜찮니?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이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모, 저 사법시험에 도전하고 싶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으신 이모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제가 법을 배워서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이모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이모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국에서 올라오는 김이 천천히 사라질 즈음 이모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그 시험 준비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돈도 많이 들고 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야? 네, 정말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일이면 좋겠어요. 이모는 저의 간절함을 보셨는지 더 이상 제 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날 이후 이모는 저를 위해 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하셨습니다. 원래도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식당에서 일하며 번 돈을 지원해 주셨는데 정말 모든 것을 남김없이 저를 위해 해주셨어요. 한창 결혼 정년기를 지난 미혼의 여성이 사춘기 남자아이와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가정을 가져야 할 이모에게 한창 정년기일 땐 선자리가 종종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들어오지 않는지 주말엔 이모는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모가 몇 달 전 선을 봤는데 서로 마음이 있어 지금 아저씨랑 만나고 있다고요. 순간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모가 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살아왔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에 행복을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낯선 누군가가 이모와 함께 한다는 생각은 어딘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모는 그분이 건설업 쪽에서 일하는 다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지만 몇 번 더 만나보겠다는 말을 흐리듯 이야기했어요. 이모는 그의 배려심 많고 다정한 면을 강조했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이모의 말에서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저씨가 이모와 저를 만나고 싶다며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그는 깔끔한 외모에 나긋나긋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민수 학생, 잘 부탁해. 앞으로 가족이 될지 모르잖아. 그의 말에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의 말 속에서 어딘지 모르게 일관성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아저씨는 자신이 건설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질문에는 말을 돌렸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이모가 집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이모에게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의 말에 이모의 눈에는 작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모가 걱정이 많이 되었죠. 며칠 후 저는 아저씨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저씨가 운영한다는 회사 이름과 주소를 물어봤던 것을 기억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의 이름은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직접 그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회사라고 했던 주소지는 허름한 건물 한 구석에 위치한 폐쇄된 사무실이었습니다. 아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며칠 뒤 아저씨가 이모와 또 한 번의 데이트를 나갔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그의 행적을 몰래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아저씨는 이모를 카페에 앉혀두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아저씨를 몰래 따라갔고 골목길에서 누군가와 돈 문제로 다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 돈만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해결할 테니까. 아저씨의 목소리였고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모, 그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 그 사람이 말한 회사는 없고 돈 문제로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도 봤어요. 이모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네가 너무 경계해서 그런 거 아닐까? 사람이 한두 가지 실수는 할 수도 있잖아. 하지만 저는 그날 찍어둔 사진과 녹음 파일을 이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모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았구나. 민수야,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모는 아저씨와 만나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정식 씨, 제가 알아봤어요. 당신이 말한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유, 아니야. 오해야. 내가 잠깐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이야. 이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든 아니든 정직하지 않은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아저씨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고 이모는 홀로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서 위로를 해줄까 싶다가 지금은 이모가 혼자 있어야 할 것 같아 기다렸죠. 그 이후엔 아저씨는 몇 번 이모에게 연락을 했었지만 이모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그동안 외로운 마음에 누구한테든 기대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앞으론 그럴 때 제가 부족하겠지만 옆에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알아본 덕분에 실수를 막아 다행이라고 미소 지으셨죠. 그런 이모의 모습이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어요. 이모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처음 느낀 건 고등학교 3학년 봄이었습니다. 이모는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모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피로감이 눈에 보일 정도로 누적되어 갔습니다. 이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모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손을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이모가 직장에서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이모를 보고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이모, 왜 이렇게 아프신 걸 숨기셨어요? 민수야, 별일 아니야. 이모는 괜찮아. 하지만 의사가 내린 진단은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이모는 위암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과 치료하면 곧 회복할 거라고 했죠. 이모는 병상에 누워서도 저의 수험 생활을 걱정했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냉정하게 말씀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모의 유일한 보호자는 저밖에 없으니 제가 힘이 되어드리고 옆에 있었어야 했죠. 이모는 너무 부담스러워 하였고 하루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혼자 되뇌었어요. 저는 이모의 병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모가 없으면 저는 혼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무리 초기라고 해도 수술과 치료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고 이모의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곧 3임에도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모는 단호히 반대하셨습니다. 공부에 방해된다며 심하게 반대했어요. 하지만 가족인 제가 이모를 모른 척할 수 없었죠. 그래도 반대하시니 몰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모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는 곳이었고 저는 주로 저녁과 야간 근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첫날, 저는 점장님께 간단한 업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계산대 사용법, 진열 정리, 그리고 재고를 체크하는 법 등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익혀요. 초반에는 실수도 배움의 일부니까요. 점장님의 격려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첫 번째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밤,
편의점은 술을 사려는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어떤 손님은 계산대 앞에서 생일이 적힌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지만 글씨가 희미하고 카드가 낡아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맞죠?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못 믿겠어? 여기서 술 파는 사람 처음 봐? 빨리 계산이나 해. 저는 규정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손님은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소란이 일어나고 편의점에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몰려왔습니다. 더구나 주변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여 더욱 난처했습니다. 결국 점장님이 나와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손님은 으름장을 놓으며 나갔지만 정상적인 사고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점장님은 제게 이런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응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잘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에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때쯤 한 할머니가 편의점에 들어오셨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젊은이, 혹시 도시락 남는 게 있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한편으론 외할아버지도 떠올라 마음이 아팠는데 쉽게 도와드릴 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점에서는 폐기 처리되는 도시락이 있지만 직원들이 임의로 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배가 고프다고 하시며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제 돈으로 도시락을 사서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따뜻한 거로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편의점 일이 힘들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했지만 이런 순간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동료인 지훈이 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야간 근무를 오래 해온 베테랑이었고 늘 밝고 유쾌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웃게 했습니다. 민수야, 여기서 이러다 보면 별의별 손님 다 만나. 처음엔 스트레스 받겠지만 익숙해지면 그냥 웃어 넘기게 돼. 그는 제게 편의점에서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야간 근무 중 취객이 들어와 물건을 훔치려고 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찔했다며 어떤 상황이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저한테 강조했죠. 형의 조언 덕분에 저는 마음을 다잡고 일을 계속해 나가며 항상 조심했었습니다. 그러던 야간 근무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한 남자가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듯 휘청거리며 물건을 집더니 계산대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빨리 계산해, 이씨. 저는 그가 너무 취해 보여 술을 더 파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술은 더 판매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뭐? 네가 뭔데 내 돈으로 술을 못 사게 해? 순간 저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다 휘청거리며 편의점 매대에 쓰러졌어요.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바로 경찰과 구급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구급차가 바로 와 손님을 데려갔습니다.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편의점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며칠 뒤 그 취객 손님이 자녀들이랑 같이 찾아와 과자와 식품들을 잔뜩 사주며 죄송하고 고마웠다고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쩌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과 크고 작은 사건들은 저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록 일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세상을 배웠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이모에게 말하면 이모가 놀라 저를 당장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하시겠지만 진짜 세상을 공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는 공간이 되었죠. 고3의 마지막 모의고사가 끝난 날, 선생님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민수야, 너 이번 모의고사 점수 좋았어. 이 정도면 네 목표대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아무리 모의고사 성적이 좋았다고 해도 수능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수능에 대한 부담감으로 밤잠을 설칠 때 저도 머릿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맘때쯤엔 모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모는 근처의 절에 찾아가 아침마다 기도를 올리고 직장에 가셨습니다. 수능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몸이 무겁고 목이 따가웠습니다. 설마 감기는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도착하자 코가 막히고 열이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괜찮은 척 했지만 이미 몸 상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열이 더 심해졌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습니다. 이모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민수야, 감기 걸린 거 아니니? 병원 가자. 아니에요, 이모.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이모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약국에서 약을 사오셨습니다. 수능까지 며칠 안 남았잖아. 약 먹고 푹 자야지. 저는 이모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약을 먹고 누웠지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일을 하고 와서도 제 옆에 꼭 붙어 열을 체크하고 내려가게끔 온갖 방법으로 저를 간호했어요. 발열 이틀이 지나자 열도 잡히고 컨디션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수능 당일 아침, 여전히 몸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열은 없지만 코는 여전히 막혀 있었고 목도 간질거렸습니다. 이모는 저의 상태를 보시고 걱정이 앞섰는지 발을 동동거리셨어요. 저는 어떻게든 이모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이모는 제 손에 따뜻한 물병과 작은 도시락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버스 정류장을 향해 가는데 뒤에서 이모가 부르더라고요. 급하게 나왔는지 옷도 얇게 입으시고 저를 쫓아오셨습니다. 이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가 버스를 탈 때까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이번엔 시험 삼아 보라고. 공부가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많다면서요. 제가 버스를 겨우 타자 이모는 다시 한번 힘들면 이번엔 그만두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시험지보다 감기 증상에 더 신경이 쓰였고 마스크 너머로 숨 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험지를 받자마자 문제를 읽기 시작했지만 머리가 멍해져 문장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문장을 해석하려 애썼지만 흐릿한 글씨가 자꾸만 뒤섞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니 문제를 푸는 속도도 느려졌고 시간이 부족해 몇 문제는 찍어서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같은 반 친구들이 문제를 리뷰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수야, 국어 어땠어? 생각보다 쉬웠던 것 같지 않아? 그냥 그랬어. 제 대답에 친구는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갔습니다. 속으로는 자신에게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점심시간, 도시락을 꺼내 먹으려 했지만 입맛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모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을 보며 저는 괜히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수야, 이모가 도시락에 좋은 거 다 넣었으니까 먹고 힘내. 아침에 이모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숟갈도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다시 시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도 평소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열이 올라 생각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감기약과 따뜻한 침대뿐이었습니다. 모든 시험이 끝난 뒤 저는 책가방을 맨 채로 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몸 상태 때문에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이모는 그런 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시험은 또 보면 돼. 네가 열심히 준비한 건 내가 다 알아. 이번엔 몸이 아파서 그런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수능 점수는 예상대로 평소 모의고사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 법학과에 소신 지원했습니다. 결과 발표 날이 되고 저는 마음을 다잡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불합격.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는 그런 저를 보고도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실패는 배움의 일부야. 이번에는 아쉬웠지만 네가 더 나아질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야. 저는 이대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갈피를 잡지 못했는데 이모는 제게 1년을 더 준비해보라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에 최고의 합격에 합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요. 그렇게 1년을 다시 재수한 후 저는 명문대 법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모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대학에 가고 군대를 다녀와서 본격적으로 사법시험에 매달렸습니다. 이모의 뒷바라지는 끝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세월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 2년, 3년. 어느새 대학도 졸업하고 고시원에 들어가 사법시험에 매달리고 있었죠. 이모는 저를 위해 꼬박꼬박 돈을 붙여주셨고 저의 몸이 허해질까봐 반찬이며 보양식이며 계속해서 챙겨주셨습니다. 농담으로 우리 민수 판검사 되면 이모는 든든한 백이 생긴다며 여한이 없다고 하셨어요. 며칠 뒤 공부를 하다가 잠시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는 여느 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너 뭐하니? 밥은 챙겨 먹었어? 네, 이모. 그런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쉬셨어요? 어디 안 좋으세요? 이모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너는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모와 친한 이웃 아주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실 네 이모가 병원에 다니고 계셔.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모가 아프시다니. 이모는 언제나 건강하고 씩씩한 분이셨습니다. 도저히 공부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제쳐두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저를 보고 이모는 놀라셨어요. 그리고 황급히 식탁 위에 놓인 약병들을 치우셨습니다. 저는 이모가 이제 편안하게 사셔야 한다고 했지만 이모는 제가 합격해야 편안해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날은 좀 이모랑 언쟁이 있었습니다. 이모는 통장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동안 적금을 부었던 비상금인데 마지막 힘을 다해 달리라며 필요한 것들 아낌없이 사라고 하면서요. 이모의 피 같은 돈을 쓰자니 저도 편치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이모의 치료비에 보태시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이모는 완고했습니다. 이모의 병원비는 걱정 말라면서요. 더는 말다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의 의지를 알기에 가슴이 더욱 아려왔습니다. 더욱이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며 힘을 쏟아야 할 때였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시생에게 시간은 잘도 흐릅니다. 다시 공부에 몰두했지만 이모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에서 책을 덮었습니다. 합격의 꿈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이모의 상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니 이모는 검사를 마치고 병실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제가 오자 이모는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왜 왔어? 공부는? 바쁠 텐데. 이모가 아프신데 제가 어떻게 공부만 하고 있어요. 이모는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민수야, 너 꼭 합격하는 거 보고 싶어. 나 때문에 멈추지 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이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지만 이모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험날은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인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멈추고 이모랑 함께 도란도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모를 생각하며 이모의 헌신과 희생을 떠올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 달 뒤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모, 나 합격했어요. 곧장 이모에게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모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역시 자랑스럽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제가 해낼 수 있었던 건 다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이모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네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그 말씀을 끝으로 이모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이모의 손을 붙들고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가 떠난 뒤
간호사가 제게 이모가 남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자 이모의 손글씨가 담긴 짧은 글이 있었어요. 민수에게, 네 엄마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날 구하려다 세상을 떠나셨어. 그날 이후 나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단다. 네가 어릴 적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긋날까봐 말하지 못했어. 네가 성인이 되면 용서를 구하려 했는데 그럴 수 없게 됐구나. 네가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이모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는 단순히 저를 사랑해서 키운 것이 아니라 평생 속죄의 마음으로 나를 키운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분노와 슬픔 속에 어긋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모는 진실을 숨기고 끝까지 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저는 이모의 화장을 끝내고 안치하며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그 죄책감 내려놓으세요. 이모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셨어요.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이모가 준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모는 제게 속죄의 삶을 살았다고 느꼈겠지만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